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9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물권입니다. 물권이요. 우리 민법상 재산권은 물권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채권이 있죠? 네, 채권이 있어요. 그럼 물권하고 채권은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먼저 물권이 채권과 다른 걸 봐야 된다. 그래서 물권법이에요. 물권은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를 법으로 정해놨다. 그래서 물권법 이렇게 한다 그랬죠. 권리 주체인 인이, 권리 주체인 인은 뭐뭐가 있죠? 자연인과 법인이 있어요. 권리 주체인 인이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예요. 그런데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채권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는 지배권이다. 여기서 지배권이란 말의 의미는 어떻게 지배한다는 얘기일까요? 배타적으로 지배한다 그런 얘기예요. 배타적으로 직접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배권을 의미한다. 그럼 배타적으로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목적이 뭐냐?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하겠다. 이익을 독점하겠다. 이런 의도에서 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지배권을 얘기한다. 이렇게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배하는 동안 타인의 간섭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 게 배타적 지배인 거예요. 또 내가 직접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는 얘기는 타인의 도움이 전혀 없어도 내가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다. 이게 직접적 지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지배할 수 있어야 간접적으로도 지배하는 겁니다. 간접적으로만 지배할 수 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지배가 안 되고 타인의 도움이 있어야만 지배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물권은 기본적으로 배타적 직접적 지배권이면서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물권은 양도성이 있어요. 아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채권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채권은 채권 자체를 채무자의 동의나 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난 다음에 양도해야 돼요. 내가 이분한테 받을 돈이 10,000원이 있대요. 그런데 이분한테 그 채권을 양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통지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갚지 말고 이쪽으로 갚으라고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물건 같은 경우는요, 관계자들 여러 명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관계자들한테 통지 없이도 그냥 무조건 양도하면 되는 겁니다. 대세권이기 때문에 그래도 효력이 있어요. 그리고 공시제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하나씩 볼 겁니다. 그래서 배타적인 직접적인 지배권이다. 그래서 원래 물권은 물건에 대해서만 그 권리가 존재했는데 물건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그 기능이 여러 가지 기능이 생기면서 일정한 권리 우에도 성립하는 물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정한 권리 우에도 성립하는 물건이 있었다. 권리 우에 성립하는 물건이 뭐가 있을까? 권리 우에 성립하는 물건은 담보물건이에요. 그래서 담보물건들은 권리 우에도 성립하더라. 담보물건이 뭘까라고 하는 건 조금 이따가 이제 우리가 알게 될 텐데요. 일단 담보물건은 일정한 권리 우에도 성립하더라. 담보물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는 물건 우에도 성립하지만 일정한 권리 우에도 성립한다. 무슨 물건이요? 담보물건 몇 가지 있다고요? 세 가지요. 이 정도만 해놓고 뒤에 가서 추가적으로 하시자고요. 자, 그래요. 이렇게 배타적으로 직접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이러한 물건의 객체로서 물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물건은 배타적 직접적 지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범위를 특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현존해야 되겠죠. 그래서 독특현 물건만이 물건의 객체가 된다. 여기서 범위를 특정해라, 현존해라 라고 하는 것은 독립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손 두 개가 각각의 물건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요. 이 물건과 이 물건은 서로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권리자가 배타적으로 직접적으로 지배해서 여기서 나오는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서로 이렇게 겹쳐 있다는 거예요. 이 겹쳐 있으면 이 겹친 부분에 배타적 지배가 서로 충돌해 버리죠. 그럼 여기서 뭐가 생기는 거죠?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전쟁은 남자가 합니까? 여자가 합니까? 남자가 합니다. 평화시대가 오래가면 여자들이 힘이 세져요.
그러다가 전쟁이 한번 나면 갑자기 남자들의 힘이 세지죠.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 오래됐죠. 평화가. 그래서 여자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죠. 그래요. 이 평화가 너무 오래되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역사도 보면요. 평화시대가 50년, 100년 이상 간 적이 없었어요. 항상 전쟁이 납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보세요. 그래서 전쟁은 남자가 하는데, 남자가 전쟁하는 이유는 딱 하나인 거예요. 여자 문제 아니면 땅 문제예요.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가 불가능해지고, 내 영역을 누군가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짐승들, 맹수들 보세요. 맹수들 가갖고 소변 보면서 영역 표시하죠. 다른 맹수가 들어오면 냄새 맡으면서 영역을 돌아요. 그러다 다른 맹수가 들어오면 그 맹수 냄새를 쫓아가갖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죽든지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뭐죠? 지배권인 거예요. 지배권이 그런 겁니다. 이 지배권이 우리 구체화된 게 뭐예요? 물권인 거예요. 지배권을 법조문으로 구체화한 게 이 물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뭘 갖춰야 된다? 독립성. 독립성, 특정, 현존하지 않으면 뭐가 생겨요? 전쟁이 생긴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개념이 물권으로 접목되는 과정에서 정립된 이론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일권주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권주의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독립성을 갖춘 하나의 물건 후에 물권은 하나만 성립할 수 있다. 이게 원래는 그랬어요. 원래는 물권의 출발이 소유권부터 시작됐거든요. 처음에는 소유권만 물권이 있었어요. 물권은 소유권만 있었다고요. 제한 물권 자체는 발달하지 않았던 때, 그때 이 이론이 정립된 거예요. 그래서 독립성을 갖춘 하나의 물건 후에 소유권은 하나만 성립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처음에. 그럼 여기서 독립성을 갖춘 하나의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이 물건은 어떻게 나누어지죠?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딱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기억나나? 그렇죠. 부동산 아니면 동산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부동산과 동산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주물종물 또 경제적 수익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 만들어내는 모습에 따라서 원물과 과실 이렇게 나눴지, 종류는 부동산 아니면 뭐였었어요? 동산이었다. 자, 이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부동산이에요. 토지와 건물. 나머지는 특별한 공시 방법을 갖춰야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했어요. 지상에 몇 개 있다 그랬죠? 4개, 지하에 하나. 그 중에서 언제나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건 뭐밖에 없고요? 건물 이거 하나밖에 없었다. 그러면 토지가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되기 위해서는 지적법 규정에 의해서 필 단위로 구획이 돼야 돼요. 필 단위로 구획이 돼야 되고요. 건물이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동이라고 하는 단위로 범위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한 동 건물에는 소유권 몇 개요? 하나. 한 필 토지의 소유권 하나. 10필 토지의 소유권 몇 개죠? 10개. 10동 건물에는 소유권 몇 개요? 10개.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닌데 눈치 봐가면서 대답하고 그럼 못 쓰죠? 자, 이 한 필 토지가 갑소유였어요. 갑소유였다가 갑이 이걸 분할합니다. 분할해서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갑이 같습니다. 이것까지 갑이 이렇게 같고요. 이거는 을이 같고 이거는 병에게 양도했습니다. 여기 지금 소유권이 몇 개입니까? 6개입니다. 6개의 소유권을 갑이 3개를 가지고 있고 을이 병이 각각 하나, 2개씩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 단위로 지적법 규정에 의해서 분필과 이걸 또 합치면 뭐라 그래요? 합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토지가 될 수도 있고 수개의 토지로 나누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동이다라고 하는 건물은 지붕과 기둥과 주벽 정도를 갖춘 토지의 정착물, 그럼 이걸 뭐라 그러죠? 건물이다. 그리고 이게 한 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동 건물에 지금 소유권 여기 몇 개 있을까요? 하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정도로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럼 동산은요? 동산의 특성에 따라서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들이 좀 달라요. 옷 같으면 어떻게 한 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발 같으면요. 한 짝이요. 한 켤레 보통 그렇죠. 그런데
신발 발 사이즈가 똑같으면 둘이 한 짝씩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나요? 그런 건 통상적인 거래가 아니죠. 둘이 같이 사서 나눠 신자라고 해서 공유관계 성립될 수 있을지만 한 짝씩은 팔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뭐 이렇게 외국에 어떤 좀 현명한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했다 그래서 다리 다친 사람과 왼쪽 다리 다친 사람과 오른쪽 다리 다친 사람이 서로 만나갖고 신발을 같이 사서 신다가 서로 사돈이 돼서 무슨 일을 했다 뭐 그런 이야기 같은 것도 있긴 있는데 그건 통상적인 거래가 아니고요. 자, 그래요. 그래서 동산의 그 형태에 따라서 그 부르는 단위가 좀 달라요.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게 개라 그러면 되죠. 한 개. 마징가 제트는 뭘로 해야 돼요? 마징가 제트 아세요? 아이들 키워보셨죠? 마징가 제트는 단위가 뭐가 될까요? 모르면 그냥 개 그러면 돼요. 모르면 그냥 개 그러면 됩니다. 강아지들은 이제 말이 그러죠? 강아지 동산입니까? 강아지요. 동산 아니면 뭘까요? 강아지 동산이에요. 그 무슨 뭐 인격을 부여하면서 얘, 쟤 그렇다고 해서 사람 아니요. 그죠? 개는 뭐예요? 물건이에요, 물건. 동물들 물건입니다. 다 동산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요. 이것들도 다 하나의 동산에는 소유권 하나만 성립한다. 이게 이제 일물일권주의였는데 그 이후에 물권이 분화가 되고 굉장히 다양한 물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소유권이 이제 분화가 되기 시작해요.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물건에 대한 처분 권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볼펜 있죠? 여러분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볼펜, 옆 사람이 볼펜 안 갖고 왔다고 빌려달라. 싫다. 그러면 500원에 팔아라. 팔지 안 팔지 여러분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죠? 처분 권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여러분의 볼펜, 여러분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죠. 그로부터 생기는 이익, 수익도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이게 소유권인 거예요. 소유권은 어떤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을 소유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각각이 권능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처분 권능만 또는 사용 수익 권능만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데 그 양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설정. 그래요. 속으로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자꾸 되뇌이셔야 돼요. 설정의 의미가 뭘까요? 자, 우리 회사를 처음 만든 뭐라 그래요? 설립한다 그러죠? 처음으로 하나를 만들어 올린다. 그리고 만들어서 정해준다의 의미인 거예요. 설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소유권은 몇 가지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 가지 뭐로요? 권능이요. 권리가 아니고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구성 요소인 거예요. 권리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런데 권리의 구성 요소를 누구에게 줬대요? 그럼 이 권리 행사할 때마다 이건 쫓아와야 되는 거예요. 구성 요소니까. 이것도 누구에게 줬답니다. 그럼 이거 행사할 때마다 쫓아와야 되죠.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권능으로 받는 게 좋아요? 권리로 받는 게 좋아요? 권리로 받는 게 좋은 거예요. 권능으로 받으면 제가 행사할 때마다 나는 뭐예요? 항상 쫓아가야 된다고. 제가 하다가 돌아오면 나도 돌아와야 되고요. 그게 무슨 짓이냐고.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권능 자체로 받는 것보다 뭘로 받아요? 권리로 받는다고. 그러니까 권능을 권리로 만들어서 정해준다의 의미가 뭐예요? 설정인 거예요. 그럼 소유자가 해주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설정을. 소유자가 해주는 거예요. 내 권능을 저 사람한테 줄 때는 뭘로 만들어줘요? 권리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설정자 그러면 누구예요? 결국은 소유자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 가갖고 시험 보러 들어가는 사람이 교수님 저는 설정자하고 권자하고 아직도 헷갈려요. 이 소리를 제가 수도 없이 들었어요. 헷갈리나 봐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설정자는 원래 설정자가 아니고 원래는 뭐였냐면 소월정자였어요. 무슨 자요? 소월정자. 근데 한글 이상해지니까 이걸 뺀 거야. 우리는 항상 이렇게 쓰고 뭐라고 읽어요? 소월정이라고 읽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설정자예요? 소유자가 설정자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처분권능만 제3자에게 설정해 준다. 그럼 뭘 설정해 주냐면 담보 물권인 거예요. 담보 뭐요? 물권. 그 다음에 사용수익권을 제3자에게 설정해 준다. 그럼 이게 뭐죠? 용익. 그래요. 용익 물권을 설정한다. 그럼 소유자가 자기의 처분 권능을 다른 사람에게 줬다 그런 얘기죠. 사용수익 권능을 다른 사람에게 줬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유권에 요게 빠졌대요. 용익물권 빠졌대요. 그럼 소유권에 남아있는 건 뭐가 남아있을까요? 요거만 남아있겠죠. 요거 중에서 밑에 거 빠졌으니까 요거만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혹시 소유자가 처분 권능을 다른 사람에게 줬대요. 그러면 소유자에게 남아있는 권능은 뭐밖에 없을까요? 요거밖에 없고 요거는 없을 거 아니냐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요만큼은 행사할 수 없다죠. 요만큼은 행사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을 합치면 소유권의 효력 발생을 제한할 수 있는 물권이다. 그래서 요거를 소유권을 제한하는 무슨 물권이요? 제한 물권이다. 뭐를 제한한다고 얘기했어요? 소유권의 효력 발생을 제한하는 물권이다. 그래서 이 종류가 담보물권은 저당권, 질권, 유치권이 있어요. 용익물권은요,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이 있습니다. 이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에서부터 파생돼서 나온 권리들이죠. 그래서 이걸 본질적 의미의 물권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본권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 이후에 물건에 대한 권리가 좀 특이한 게 하나 생겨요.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그 지배 상태에다가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시계를 여기다가 오늘 전 시계 자꾸 풀어나가고 자꾸 잊어버리는데요. 여기다가 놓고 수업을 하다가 갔어요. 갔는데 시계를 민법 선생 시계 놔두고 갔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주워 놓겠죠? 주워 놓고 가지고 있다가 다음 주에 오면 줘야 되겠다 그래요.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한 겁니까?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셨나요? 아니죠? 그럼 이분이 그냥 점유해서 지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거 네 거냐라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얘기하죠. 빌렸냐?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달래요. 그럼 내놔. 그럼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왜 안 주는 거죠? 내가 먼저 지배했잖아요. 소유자가 따로 있는데 본인이 소유자 아닌데 왜 못 준다 그래요? 그게 점유권인 거예요. 내가 먼저 지배했죠. 내가 먼저 지배했으니까 소유자가 달라 그러면 당연히 돌려줘야 되겠죠.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달라 그러면 인도 거절하고 계속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더라고. 그럼 그 권리를 뭘로 해야 될 것이냐? 소유권이라 그럴까? 저당권, 질권, 유치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도 아니죠. 그래서 만들어낸 개념이 뭐다? 점유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권은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 그 자체를 권리로 인정해 준 걸 점유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권리는 점유권과 본권, 물권은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누고 이 본권의 출발은 어디서? 소유권에서 출발해서 소유권을 제한하는 두 가지 유형의 물권으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보면 저당권, 질권, 유치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이 8가지 물권이 우리 민법상의 물권인 거예요. 8개죠? 뭐라 그랬어요? 소유권부터 시작해서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소유권, 이 동그라미 그려서 소유권서부터 시작해서 담보물권, 밑에 용익물권. 합치면 뭐요? 합치면 제한물권. 그래서 소유권과 제한물권을 합치면 본질적 의미의 물권이다. 그래서 이걸 본권. 그 다음에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를 물권으로 인정해 준 게 하나 생겼는데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점유권이다. 그래서 물권은 총 8개다. 그래서 소지, 전지, 저질, 유, 점 요거 8개죠. 이게 중개사 시험에도 몇 번 나왔어요. 다음 중 물권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몇 개 집어넣고 요거 2-3개 이렇게 집어넣고 광업권이나 뭐 이런 거 집어넣고 답으로는 물권이 아닌 것, 관습상의 물권이 아닌 거 이거 집어넣습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이건 뭐 소지, 전지, 저질, 유점 이거는 이거
암기 안 돼가지고 암기시킨 적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지, 전지, 저질, 유점. 그래서요. 옛날에 이게 하도 암기가 안 돼갖고 영화배우 소아무개하고 전아무개는 저질이다, 얼굴에 점 있다 그랬었어요. 그랬다가 집에 가갖고 그 딸내미가 소아무개 얘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근데 그 앞에서 이게 놀리면서 이렇게 해갖고 그 딸내미가 친구들 데리고 왔어요. 나한테 따지러. 우리 오빠를 왜 저질이라 그러자고. 진짜 저질이 아니라 암기하라고. 얘도 점 있었죠. 얘는 아직도 점이 있더만요. 보니까 영화에 나오는 거 보니까. 예, 그래요. 예, 얼굴에 점이 있어서 저질이라고 하면은 나는 상저질이죠. 예,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암기하라고, 좀 재미있게 암기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8개의 물건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물건이 분화가 되고 다양화되다 보니까 소유권 위에 저당권도, 지상권도, 전세권도, 지역권도 이런 것들이 막 성립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물건은 하나만 성립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달리 설명을 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전적인 의미가 그 이후에 설명 방식이 조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물일권주의는 이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하나의 물건 위에, 일물입니다. 그렇죠? 일물 위에 내용이 동일한 물건은 2개 이상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이런 개념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유권이 하나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소유권인데 여기에 또 다른 소유권이, 내용이 같은 물건은 동시에 성립할 수 없으니까 또 다른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충돌이 생기죠. 다만 내용이 다르면 소유권 위에 질권이나 저당권 성립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용의권 성립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동산 같으면 용익물권이 성립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나의 물건 위에 물건은 하나만 성립한다 이래가지고는 잘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막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설명 방식이 바뀐 거예요. 이 설명 방식을 어떤 학자는 다른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물건에 그 물건의 일부분이나 그 물건의 구성 부분에는 독립된 물건이 성립할 수 없다. 여기에 독립된 물건이 성립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의 물건이 몇 개 성립하는 거죠? 2개 이상이 성립해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독립된 물건은 또 성립할 수 없다. 이것도 내용이 다르면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물건의 일부나 구성 부분에. 그게 이제 용익물건인데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럼 물건이 3개면 물건 몇 개 성립해야 될까요? 3개가 성립해야 됩니다. 물건이 10개면요. 10개가 성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 혹시 이렇게 3개래요. 그럼 여기는 물건이 몇 개 성립해야 되죠? 3개. 이렇게 여러 개의 물건을 하나의 물건의 객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반론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수개의 물건을 하나의 물건의 객체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원칙인 겁니다. 그런데 이 수개의 물건이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단일한 경제적 작용을 하는 집합물이랍니다. 이게 혹시라도 집합물일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집합물도 물건의 수만큼 물건이 성립하는 겁니다. 이게 일물건의 객체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일물건의 객체로 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인 거예요. 집합물일지라도 물건의 수만큼 물건이 성립해야 된다. 여기에 이제 예외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예외에, 자, 그러면 내용이 동일한 물건이라도 순위에 의해서 보호가 된대요. 순위에 의해서 보호가 되면은 하나의 물건 외에 내용이 같은 물건이 2개 이상 성립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부동산 외에, 하나의 토지 외에 저당권이 성립했는데 후순위 저당권 성립할 수 있죠. 그래요. 그러면 선순위 저당권이 모두 변제받고 남는 게 있을 때 2순위 저당권, 여기도 모두 만족받고 남는 게 있으면 3순위 저당권이 만족받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순위에 의해서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는 동일한 물건도 하나의 물건 외에 여러 개가 성립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또 하나 여기에 대한 예외는 말이죠.
용익물권이 어떠냐라고 하는 거죠. 용익물권. 용익물권은 하나의 물건 일부 위에도 성립하더라. 그래요? 토지 일부에 이런 토지가 있으면 토지 일부에 대하여 지상권이나 아니면 토지 일부에 대한 지역권도 성립하는 거예요. 배타적 지배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가 이렇게 넓어요. 넓은데 내가 사용수익 확인해야 되는데 이거 다 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럼 어디만 쓰자? 여기만 쓰자 이럴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토지 일부의 지상권이나 지역권 성립할 수 있고요.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토지 우회도 성립하고 건물 우회도 성립하거든요. 여기 지금 집주인이 갑인 거예요. 여기 방이 이렇게 3개가 있대요. 여기에 A, B, C가 살고 있습니다. C는 여기에다가 나 전세권 설정해줘 할 수 있죠. 그럼 건물 일부에도 전세권은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일부 또는 건물 일부에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도 전세권은 성립할 수 있어요. 전세권은 토지와 건물 모두 위에 설정할 수 있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건물에 이상한 건물이 생겨요. 토지 이용도가 집약적으로 고도화되다 보니까 집합건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깁니다. 무슨 건물이요? 집합건물이 뭐예요? 아니요. 아파트 대표적인 집합건물이에요. 무슨 건물이라 그랬죠? 예? 집합 건물. 이게 처음에는 건물 집합이라고 얘기했어요. 건물 집합이라고 했다가 수학자들이 드디어 법학에서도 수학의 이름을 차용해다 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법학자들이 열이 받으니까 뒤집어 버린 거예요. 무슨 건물로? 집합 건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집합 건물이라고 부르냐면 요거 하나 띄워서 보자고요. 요거 하나 딱 띄면은 몇 동 몇 톤인지 잘 모르겠어요. 출입문이 있죠. 이렇게 보면은 안에 공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출입문 있잖아요. 그죠? 안쪽에 보면 이렇게 해놓은 게 이게 뭐예요? 아직 안 배웠나요? 도어 크로저.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거 있다고요. 이쪽에 보면 뭐가 나와 있죠? 발코니. 그렇죠? 캔틸레버. 발코니 나와 있죠? 그래요.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뭐 있고 화장실도 있고 쭉쭉 있잖아요. 요것도 보면은 요 뚜껑이 뭐예요? 위층 바닥이죠? 위층 바닥이 아래층에서 봐서는 이게 뭐죠? 지붕인 거예요. 요거 주벽 이렇게 갖추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붕과 기둥과 주벽을 갖췄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뭐가 될 수 있어요? 건물이 될 수 있는 거야. 그 건물이 한 동 위에, 한 동 안에 전부 쌓여 있죠. 그래서 이걸 처음에 뭐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건물 집합. 이렇게 불렀다가 수학자들이 까보니까 뒤집어 버렸어요. 뒤집어 놓고 보니까 집합 건물 의미가 훨씬 더 훌륭하게 통한 거예요. 그러면 요거 하나도 독립된 건물, 요거 하나도 독립된 건물이 다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각각의 소유권이 하나씩 성립하더라. 그 소유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분 소유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동 건물에서 구분된 소유권이다. 그래서 용익물권은 하나의 물건 일부에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집합건물에 대한 구분 소유권은 일물일권주의의 뭐다? 예외다. 한 동이잖아요, 이게. 전체가 한 동이죠. 한 동인데 여기에 각각의 뭐가 성립한다고요?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는 겁니다. 이게 일물일권주의의 예외다라고 얘기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집합물, 물건의 수만큼 물건이 성립해야지 하나의 물건의 객체를 할 수 없다고 얘기했죠. 여기는 1물건이 성립해서는 안 되는데 여기도 예외적으로 집합물에 혹시 판례나 아니면 관습법 아니면 특히 특별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저 집합물에 대해서도 하나의 물건이 성립할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특별법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는데 이걸 공장으로 쓰려고 그래요. 그럼 이거 공장용 토지죠? 공장용 건물입니다. 여기에 공작기계 같은 게 있어요. 여기 발전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작업용 도구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각각 뭐예요? 물건인 거예요. 독립된 물건입니다. 여기에도 소유권, 여기에도 소유권, 여기에도 소유권이 각각 이렇게 성립할 수 있는 물건들인 거예요. 근데 이걸 담보로 한번 제공한다고 보세요. 소유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예요. 그러니까 담보로 제공하려면 이거 저당권, 이거 저당권, 질권 이렇게 각각 설정해야 되겠죠. 하나하나 가져가고요. 그러면 서류만 최소한 7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거 담보 제공하고 돈 좀 얻어 쓰려고 하는 사장님 서류만 이따만큼 만들고 1년 내내 이것 때문에 쫓아다니겠죠. 여러분이 여기다가 한 50억 빌려준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이거 별도로 잡고 이거 별도로 잡고 각각 별도로 담보 잡는 게 좋아요? 한꺼번에 묶어서 통째로 잡는 게 좋아요? 통째로 잡는 게 좋죠. 그러니까 담보를 제공하고 돈 빌려 쓰는 사람도 이게 훨씬 더 편한 것이고, 그렇죠? 네, 또 빌려주는 사람도 이거 한꺼번에 잡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이게 우리 물건의 분류 방식 할 때 집합물 설명하긴 했는데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특별법이 있는 경우에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저당권 설정할 때 전체를 하나의 물건으로 봐서 하나의 저당권만 설정할 수 있다. 이게 공장재단 저당법이라고 하는 특별법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공장재단 저당법, 광업재단 저당법, 어업재단 저당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특별법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요. 그래서 판례나 관습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서 집합물도 하나의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이게 일물일권주의와 그 예외들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거고요. 그러면 물권을 좀 더 물권의 객체가 되는 물건을 설명을 했으면 그럼 물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 배타적으로 직접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이 물권의 특징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양도성이 있다 그랬죠? 양도성이 있고 또 이러한 물권은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다 주장할 수 있는 대세권이면서 세상 사람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절대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세권이면서 절대권이에요. 이 물건이 내 물건이에요. 그죠? 내 물건인데 누가 와서 가져가려면 못 가져가게 하죠. 손 줘. 못 가져가게 합니다. 그래. 누가 와서 가져가요? 친한 사람이 와서 가져가도 못 가져가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 볼펜을 여러분이 쓰고 있는데 옆에 친한 친구가 그냥 뺏어갑니다. 그럼 찾아와야 되죠? 어떻게 찾아온다 그랬죠? 손가락을 꺾어버린다 그랬죠? 네. 손가락을 꺾으면서 찾아옵니다. 이게 어디서 그죠? 네, 이게 물권인 거예요. 배타적 지배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구라도 함부로 침해하게 되면 그건 뭐가 돼요? 불법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권인 거죠. 아시겠죠? 근데 채권은 어때요?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인 거예요. 채권은 이렇게 써요. 한자로. 사람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걸린 거예요. 채권자고 채무자라고 할게요. 그럼 갑이 채권을 행사합니다. 누구에게만 행사해야 돼요? 을한테만 행사해야 됩니다. 을의 부인이 있대요. 을의 처가. 여기다가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다 행사하면 안 되죠? 왜?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그거 옛날 얘기요. 무슨 부부가 일심동체야? 왼수죠? 예, 오래 살면 평생 왼수고 살다 헤어지면 철천지 왼수죠? 예, 그런 거예요. 이건 뭐 옛날 얘기요. 일심동체는.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깍두기들이 어떻게 했어요? 부인한테 채권 행사했죠? 깍두기들이 부인한테 채권 행사했어요. 그럼 부인이 막 이렇게 무서워서 숨고 그랬는데 한국에 IMF를 거치면서 부인들이 굉장히 사나워졌다 그래요. 힘이 세지고요. 이제 이런 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았던 거예요. 알아가지고 깍두기들이 집에 찾아오면 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통 벗고 뛰어나갔대요. 한판 붙자고.
여자분들한테 머리채 잡히면 어때요? 죽어도 안 빠진대요, 그거요. 깍두기들이 머리를 짧게 깎는 이유가 뭐예요? 머리채 안 잡히려고 짧게 깎고 다녔대잖아요.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생존의 법칙에 따라서, 그죠? 이거 잡혔다가 머리채 잡히면은 동네방네 머리채 잡혀서 끌려다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짧게 깎았답니다. 여기에다만 행사할 수 있는 대인권이고요. 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만 위법행위가 되는 상대권인데, 채권은 대세권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주장할 수 있는 대세권이고요. 그 누구라도 침해하게 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절대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물권은 내 거라고 하는 걸 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 거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지배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누가 지나가면 못 건드리게 해야 되겠죠? 피곤하니까 쓰러진 거야. 쓰러져서 자면 누가 와서 건드리죠? 그럼 뻘떡이 나고 이씨 만지지 마라고. 그럼 지나간 사람이 뭐래요? 네 건지 몰랐다 야. 그러고 가겠죠? 그러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름을 쓴 거야. 이름을. 이걸 뭐라 그래요? 명인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명인방법. 이름을 써놓는 방법이다. 그래, 명인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건드리기 시작했죠. 근데 어떤 놈이 이제 가지고 가서 지우기도 해요. 그래서 직걸로 막 만들어요. 그래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목장마다 그 말 같은 거 야생마 데려다가 낙인 찍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명인방법인 거예요. 내 거다라고 하는 명인방법인 거예요. 근데 그거 가져가고 또 지우는 놈들도 있죠. 그 막 저 총으로 서로 결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는 소유의 개념이 그다지 크지 않았었어요. 사람이 욕심이 많지 않아가지고 내가 가져가고 살 정도의 어떤 영토만 이렇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좀 힘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쳐도 이제 옛날엔 일부 다처제였잖아요. 그런데 일부 다처제를, 이건 자꾸만 이제 남성이 여러 명의 부인을 두고 그 부인들을 한꺼번에 모아두면 쌈이 나요.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성들은 같이 이렇게 하나의 남성을 공유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남성도 마찬가지겠죠, 그건요. 그래, 그래서 전쟁이 나고 여성들은 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넓은 땅이 필요했던 거야. 흩어놓으려고. 힘 있는 놈이나 일부 다처가 가능하지, 힘 없는 놈은 일부 다처, 일부 일처도 잘 안 됐죠, 그때는요. 그래, 그러다 보니까 넓은 땅이 필요해요. 근데 그 넓은 땅을 다 내 거라고 표시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시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공적으로 권리관계를 표시하는 제도를 뭐라 그래요? 공시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시제도의 공시방법이 부동산과 동산을 달리한 거예요. 부동산의 공시방법과 동산의 공시방법이 달랐어요. 그럼 부동산은 어떻게 공시하느냐? 부동산의 공시방법은 등기제도가 생긴 거예요. 부동산에다가 이름 쓰면 비 한 번 오고 나면, 땅에다가 이름 써놔봐야 비 한 번 오고 나면 싹 없어지죠. 그러니까 장부를 만들어서 공적 장부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 거 이렇게 정해놓기 시작한 거고, 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같이 이렇게 동산이 큰 동산 또는 뭐 조그맣지만 값어치가 굉장히 큰 동산 이런 건 그때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산의 공시방법, 발로 툭 차면 굴러다니는 동산이죠. 그 동산의 공시방법은 어떻게 했다? 점유를 한 거예요. 점유. 그러니까 붙들고 있으면, 이게 제가 차고 다니면 누구 것처럼 보여요? 이거 누구 거 같아요? 네, 내 거 같이 보이죠? 근데 사실은 이거 내 건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 2년 미만의 소유, 물건을 산 지 2년 미만의 건 다 제 건 아니에요. 옷도 하다못해 다 그분 거고, 2년 이상 돼서 값어치가 많이 떨어져야 그때 이제 소유권자 이렇게 양도되고 그래요. 그래도 아무도 그걸 모르죠? 내가 차고 다니면 뭐 누구 건지 알아요? 내 건지 알더라 라고 하는 거야. 왜? 이건 동산이기 때문에 점유하는 사람에게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은 어떻게 공시하기 시작했다고요? 점유. 또는 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도에서요. 그런데 이 등기는 등기관이 쓰는 과정에서 잘못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죠? 그러니까 등기 내용만 믿고 거래한 사람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원래 공시 방법을 믿고 거래한 제3자는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이 공신의 원칙인 거예요. 그럼 공신의 원칙에 의하면 등기 내용을 믿고, 즉 공시 방법을 믿고 거래한 사람 보호돼야 되겠죠. 근데 이 등기는 오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걸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점유에는 어때요? 자, 가지고 있으면 소유자라고 보여진다 그랬잖아요. 내게 아닌 줄은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물건을 취득했대요. 그럼 그 사람은 무조건 보호되는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에는 뭐가 있다고요? 공신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내 물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차고 다니다가 여러분한테 팔았답니다. 여러분은 내 거라고 믿고 이걸 샀대요. 그럼 여러분은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몰랐던 경우에만 취득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의 취득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취득이요? 예, 무슨 취득이요? 그러니까 동산만 뭐가 가능하다고요? 선의 취득이 가능하고, 부동산은 선의 취득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해서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 그 권리 취득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소유자가 아닌 자가 점유하고 있던 물건을 선의로 취득한 사람은 그게 동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을 바로 취득합니다. 뒤에 가면 이제 우리 나중에 선의 취득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요거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자, 갑소유의 부동산이 있어요. 갑소유의 부동산입니다. 갑이 소유도 하고 있고 갑 명의로 등기까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을이 이 부동산이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 이 등기 관련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위조합니다. 위조해서 지 이름으로 등기를 한 거예요. 그럼 얘는 등기는 갖췄어도 소유권은 취득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했죠? 그러니까 실체 권리 관계 없이 등기만 가지고 있대요. 이 등기가 무효일까요? 유효일까요? 무효죠? 예, 이 등기는 무효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을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을이 이걸 기화로 해서 제3자 병에게 양도합니다.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이 없었으니까 이 사람도 소유권을 승계할 수는 없었겠죠. 근데 등기는 승계가 됐죠. 근데 무슨 등기가 승계가 된 거죠? 무효 등기가 승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해요? 못해요?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사람은 등기 내용만 믿고 거래했죠. 등기 내용만 믿고 거래했잖아요. 실체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데. 그러니까 등기 내용만 믿고 거래한 사람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왜?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셨나요? 그럼 도대체 이 등기제도, 공신력도 없는 등기제도, 이거 뭐 하는데 필요한가?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나요? 네, 그래요. 이거 문제의식 가지신 분들은 이런 의문이 생기고, 아씨, 뭐 저래, 저거. 그죠? 이런 문제의식이 생겨야 되는데, 안 그런 분들은 빨리 좀 넘어가지, 이거. 그쵸? 이 등기는 말소돼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말소가 돼 있겠죠? 근데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하죠? 일치하는데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됐잖아요? 그럼 이 등기의 효력이 소멸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제도의 본질은 진정한 권리관계와 등기관계가 일치하게 되면 강력하게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강력하게 보호가 되니까 원인 무효의 등기를 가지면 이 등기가 무효가 돼야 이게 보호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겠죠? 이게 유효로 보호가 된다라고 하면 얘도 무조건 권리 취득하죠. 그럼 얘가 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갑한테 내가 샀으니까 등기도 갖췄고 내가 샀으니까 나가시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짐 싸라 그래야 되죠. 그럼 나와야 되겠죠. 안 그런가요?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럼 우리 나와서 어떡하죠? 63빌딩 또 등기부 위조해야죠.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에는 공신력을 부여하지 않는 게 전 세계적인 일반적인 어떤 태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야 진정한 권리관계와 등기관계가 일치할 때 이 등기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얘기예요. 등기는 권리의 취득 요건인 것이지 권리의 존속 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다라고 해서 그 권리마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요. 이 공신력도 없대요. 하지만 실체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하면 이 등기는 강력하게 보호해야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공시제도도 점유라고 하는 공시도 강력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기 대상인 물권은 아무나 임의대로 창설해서 막 등기할 수 없도록 정해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놓기 시작했었어요. 등기해야 되는 물권은 법으로 정해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물권 법정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물권 법정주의. 그래서요, 우리 민법도 제 185조에 물권 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권은 법으로 정한 것 이외에는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도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에 의함이 아니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이렇게 185조에 정해놨습니다. 이걸 물권 법정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률과 관습법에 의함이 아니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래, 법률에 뭐가 있어요? 민법상 물권이 있고요. 또 기타 특별법상 물권이 있습니다. 그럼 민법상 물권은 우리 알고 있나요? 민법상 물권 공부한 적 있나요? 아직 다 안 했나요? 민법상 물권이요. 공부한 적 있어요? 뭘 없어. 소지전지 저질유 좀 했구만. 10분도 안 됐네. 소지전지 저질유 좀 8개 물건 있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시작. 소지 누가 전지 누구는 저질이다 얼굴에 점 있다 이래갖고 암기하시면 금방 암기해요. 8개 물건 있죠? 그 물건이고 특별법상의 물건은 아까 얘기했듯이 공장재단 저당법, 어업재단 저당법,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등기 담보권, 양도담보권, 임목법에 의한 임목저당권 이런 것들이에요. 특별법상의 물건도 존재합니다. 자동차 저당법, 항공기 저당법 이런 거 있죠? 거기서 발생하는 그 저당권은 민법상 저당권이 아니라 특별법에 의해서 성립하는 저당권이거든요. 아시겠나요? 그래요. 특별법에 의해서도 물권은 창설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습법인 거예요. 우리 관습법상의 물권은 딱 3개예요. 관습법이라고 하는 거는 법원에 의해 어떻게 해요? 법원에 의해서 법적 확신을 얻은 내용이 법원 판결에 의해서 확인이 된 것들이 관습법이죠. 그죠? 관습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인 관습이 일반인에 의해서 뭐예요? 법적 확신을 갖게 됐고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결로서 확인해 준 것들이 관습법이잖아요. 그죠? 그럼 법원에 의해서 관습법이 맞다라고 확인된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3가지예요. 그래서 관습법상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다. 자, 여기는 관습법을 빼면 법정지상권이잖아요. 이 법정지상권은 우리 민법 규정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있고요. 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있어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고요. 분묘가 뭡니까? 예, 그렇죠. 묘지 얘기하는 거죠. 예, 분묘 기지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산의 양도담보권이다 이런 게 있어요. 동산의 양도담보권이다.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권. 이게 우리 관습법상의 물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지, 전지, 저질, 유점이라고 하는 8대 물권과 특별법상의 물권, 그 다음에 관습법상의 물권 이외의 물권은 당사자가 그 종류도 창설할 수 없고, 그러니까 여기 소지, 전지, 저질, 유점과 이거 이외에 다른 종류의 물권 창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당사자 합의로 종류도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 그래서 이걸 종류 강제다. 종류는 이거 이외에 다른 종류의 물건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얘기고, 또 내용 강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용 강제는 아까 우리 봤듯이
용익 물권은 뭐 하는 거야? 소유권의 사용, 수익권 등을 지배하는 물권이죠. 그럼 담보 물권은 소유권의 뭐요? 처분권 등. 그 그림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소유권의 처분권 등을 지배하는 물권을 뭐라 그래요? 담보 물권. 소유권의 사용, 수익권 등을 지배하는 물권을 뭐라 그러죠? 용익 물권 그래요. 그렇습니다. 내용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얘기는 담보 물권 설정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저당권을 설정했으면 소유권에 뭐만 지배해야 돼요? 처분권 등만 지배해야 되죠. 근데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둘이 한 거야. 처분권 등 말고 사용 수익도 하세요. 그랬대요. 그때 고마워요. 그랬대요. 그리고 등기관한테 가갖고 우리는 저당권을 설정을 했는데 말이죠. 처분권 등뿐만 아니라 사용 수익권 등도 갖기로 했거든요. 그럼 등기관이 뭐라 그럴까요? 네가 뭔데? 그러겠죠. 우리끼리 합의했어도 원래 저당권은 뭐만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처분권 등만 지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내용 강제다. 그러니까 여기에 위반했답니다. 종류 강제에 위반했대요. 우리 둘이 물권 설정하기로 하면서 거시기 물권을 하나 했대요. 우리끼리 거시기권이라고 해서 이거저거 할 수 있는 거 하나 정해놨는데요. 그럼 등기관이 뭐라 그래요? 등기서류 갖고 뒤지게 팰 겁니다. 찢어질 때까지. 바쁜데 왜 자꾸 와서 쉽게 귀찮게 하냐고요. 그럴 거예요. 종류강제 위반하면 위반한 내용 전부가 무효예요. 이거는 전부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런데 내용강제에 혹시 위반했대요. 그럼 아까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어떻게 한다고? 처분권 등 말고 사용 수익권 등도 이제 승계해 주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사용 수익권 등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하지만 처분권 등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저당권을 설정을 하면서 처분권 등뿐만 아니라 사용 수익권까지 승계시켜 주기로 했다. 그럼 사용 수익권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저당권으로서 처분권 등은 그대로 승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강제 위반하면 그 위반된 부분만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제 가끔 시험에 나오면 이런 거 갖고 시험에 내요. 특별법상에 무슨 광업권, 어업권 이런 것도 물권이에요. 광업권, 어업권, 그 다음에 옛날에 무체재산권, 지금 뭐라 그러죠? 지식재산권 이렇게 얘기하죠? 지적소유권 같은 거요. 이걸 지식재산권이라고 해요. 그런 것들도 물권이라고 봐요. 지배권으로서. 그런데 우리 판례가 물권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들이 있어요. 물권이 아니라고 판시한 게 3개 정도가 있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온천권인 거예요. 온천에 관한 권리, 배타적 지배권이 될 수 없다는 거고요. 사도통행권이죠. 사도통행권, 이것도 그냥 우리 관습상의 권리인 것이지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물권이라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공원이용권이에요. 공원시설 이용권. 이 공원이용권과 관련돼서는 말이 참 많았었어요. 왜 그러냐면 서울 주변에 보면 4대 신도시가 있잖아요. 그 4대 신도시에는 다 호수공원이 있어요. 그 일산 뭐 그런데 4대 신도시가 있어 신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죠. 그럼 이 안에 있는 그 공원이 신도시 형상을 만든 호수공원이 다 있어요. 그럼 이 신도시에 아파트 많이 지었잖아요. 그럼 이 공원의 조성 비용은 어디서 들어간 거예요? 국고에서 부담해 줬을까요? 아니겠죠. 이 공원의 조성 비용은 결국은 이 아파트 짓는 비용에 포함이 돼 있는 거 아니냐고요. 결국은 누가 부담한 거예요? 아파트 소유자들이 부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 소유자들이 4대 신도시 안에 있는 이 공원 등은 우리가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 즉 이런 것도 일종의 물권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는데 공원이라고 하는 이 특성이 배타적 지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물권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인 거예요. 이 경우에도 일반 대중의 사용수익에 제공됐으니까 여기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누구죠?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와서 다 쓸 수 있고 외국에 있는 사람도 와서 다 관람할 수 있는 물건이다. 그러니까 배타적 지배권이 아니다. 관습상의 물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될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오는데 3개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냐하면 관습법상 물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건 확정적으로 최종적으로 판결해 주는 데가 어디예요? 법원이잖아요.
법원 판결에 의해서 관습상의 물건이 아니다라고 확정 판결 난 게 이게 3개인 거예요. 그 시험에도 답으로 들어가면 이 3개 중에 하나겠죠? 그렇습니다. 요거. 그래서 물권의 의의와 전체적인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테마 1번, 2번, 3번, 4번 어디요? 5번까지 설명이 된 거죠. 그래요?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5번까지 그냥 끝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물권의 효력 중에서 우선적 효력하고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